중국 광동성 주장강 삼각주 북부에 위치한 광저우항. 대외 무역의 중심 항구로 중국 역사상 단 한 번도 폐쇄된 적이 없는 이 항구는 지난 5년간 중국 경제 발전에 힘입어 급성장하고 있다. 광저우 항만의 연간 처리 능력은 500여만 TEU, 전 세계 100여 개국, 600여 개 항구와 교역하는 세계적인 무역항이다. 这达到了3.64亿吨，集装箱的吞吐量是达到了1120万标箱。广州港啊，这个近几年来发展呢，也是得益中国啊近几年来这个经济发展的这个为依托，特别是珠三角啊和广州市经济的发展。这个广州港啊是有2000多年的历史，从这个秦汉以来啊，广州港呢就是海上丝绸之路的起点。那么广州港呢是一个历史上是一个古港。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잇는 해상교통의 중심지 광저우에는 외래 문물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광저우 최대 상업지구 상하구보행가. 1km가 넘는 긴 거리에 오래된 유럽식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중국식 간판은 다 알고 있지만 한눈에 보기에도 이국적인 조형 건물들. 중세 유럽의 고딕 양식이나 채색 유리창도 이 거리에서는 낯설지 않다. 건물의 구조 역시 독특하다. 큰 건물 아래는 인도 쪽으로 개방된 보도가 있어 사람들이 비나 햇빛을 피해 지나다닐 수 있다. 티로우라고 부르는 이것은 서양의 베란다를 응용해 만든 것인데 광저우 지역 특유의 건축 양식이 되었다. 老盖的这叫起楼，就是下雨的时候进去可以避雨，就太阳大了会进去可以避太阳，走得凉快。 과거와 현재, 서양과 동양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거리. 다양한 인종이 뒤섞여 사는 광저우의 다문화적인 특성은 국제 항구 도시로서의 오랜 역사에서 비롯됐다. 기원전 7세기, 이미 이곳에는 중국에서 가장 먼저 서양 문명이 들어왔다. 시내 중심가에 서 있는 한 비석. 달마가 중국에 최초로 도착한 것을 기념한 것으로 광저우가 해양 문명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당나라와 송나라가 개척한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 역시 광저우였다. 중국 상선은 이 항구를 시작으로 동남아시아와 인도, 멀리 아프리카까지 교역로를 넓혔다. 광저우와 물길로 20리, 주강가에 위치한 황포고항. 지금은 도심의 확장으로 항구 기능을 잃었지만 송대 이후 광저우 대외 무역의 중심항으로 수많은 외래 선박이 드나들던 곳이다. 강바닥이 넓고 수심이 알맞아 황금 정박지라고까지 불렸던 천혜의 항구. 해마다 봄과 여름 긴 항해를 끝내고 광저우에 도착한 외국 배들은 이곳 황포항에 닻을 내렸다. 항구 주변 마을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졌고 광저우는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됐다. 多分6世紀頃からですね、だからとても古い時期からですけれども、広州はさまざまなその文化の交流点というんでしょうか、例えば、イスラムが非常に早く海南島の南の山谷というところ、それから広州を通って、例えば福建省の泉州ですね、そういうところにイスラムの文化の流れがありました。それから、というのは
モンスーンが吹きますね。モンスーンという風が吹いてますから、アラブ商人、それからペルシャ商人、それからイスラム文化というのは、あるいはインド商人ですねは、モンスーンの風に吹かれて広州に来て、そして、福建省の泉州とか、あるいは揚州なんかへ行きましたね。そういう形でちょうど西から東へ、東から西へと行く時にはみんな広州を通っていきましたから、歴史的に広州はその文化の交流ですね。もちろんこれは経済の交流、人の交流、移民で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の交流のちょうど中継点っていうんでしょうかね、こうちょうど中継する場所として、例えば13港というですね、商館、ビジネスセンターができたりで、そういう形で今度はヨーロッパがその後ですね、入ってくるわけですね。 광저우 교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 당, 송시대 중국의 선박 제조 기술을 비롯해 바닷길을 통해 중국과 거래한 다양한 서양 국가들과의 교역품을 전시해두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최근 발견된 서역 상인들의 유물들. 차와 도자기, 실크 등 아랍 상인들이 광저우에서 서역으로 가져갔던 무역품들이다.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에서 서역인들과 교역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因为当时广州是海上丝绸之路的起点，因此是通过广州对外贸易，所以当时遗留下来的东西都埋藏在底上。那我们现在城市的不断发展，就把以前的东西都发掘出来了。 광저우 시내 중심가에 자리 잡은 이슬람 거리. 이곳은 7세기경 광저우에 들어온 아라비아 상인들이 모여 살면서 만들어진 이슬람 집성촌이다. 회족 고유의 음식과 일상용품을 판매하는 가게들 뒤편 중국 최초의 이슬람 사원이 자리 잡고 있다. 당나라 때인 627년 이슬람 선교사 압 와가스가 지은 이 사원은 당시 광저우로 들어온 이슬람 상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던 곳으로 지금도 그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하루 3번 기도 시간이면 회성사에 있는 이슬람교 신도들이 메카를 향해 절을 하며 그들만의 의식을 거행한다. 일찍이 외래 문명을 향해 열려있던 해항도시 광저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这里是广州怀生清真寺，这个是中国第一座清真寺，它是建于这个唐朝初期。当时广州这里有很多阿拉伯人，我们把它叫做番客，啊。 他们在这里呢要过宗教生活，所以艾比晚噶树来了中国传教以后啊，就发动我们广大的那个番客，在这里建起了中国第一座清真寺，啊，所以这里呢门口也有个石碑，啊，在大门口那里，它也是这样写着的，这里是中国第一座清真寺，是艾比晚噶树 奉穆罕默德之命来中国传教的时候所建的，这里是中国伊斯兰文化的源泉，你们要好好的保护它，让伊斯兰文化发扬光大，啊，这就是门口这个石碑也是这么记载着。所以现在这个
广州这个怀生光塔寺，到现在为止已经有1350多年的历史了。 옛 교역의 중심지 황포항 옆에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광저우 상거래 중심지인 이곳은 유명한 쇼핑거리로 13행로라 불린다. 광저우는 항만뿐 아니라 섬유와 의류 생산 중심지인데 중국에서 만들어진 의류들은 이곳에 모여 전 세계로 수출된다. 대형 상가 단지 안에는 소규모 상점이 연이어 붙어 있다. 한 사람이 겨우 움직일 만한 공간이다. 작은 점포지만 상인들의 매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부유한 거상들이 많은 상가거리. 이곳의 간판은 유서 깊은 이 거리의 역사를 보여준다. 상행, 즉 물건을 파는 상점을 의미하는 말로 명, 청시대 외국 상인들과 거래하던 상점 광저우 13행에서 따온 말이다. 황포항이 번성했던 그 옛날, 과연 이곳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광저우 13행은 청나라에 생긴 행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외 무역을 담당하던 상점이다. 청나라를 세운 강희제는 해금 정책을 폐지하고 황포항을 비롯한 4개의 항구를 개방했다. 그리고 얼마 후 서양 선박은 광저우에서만 무역을 하도록 일구 통상 정책을 발표한다. 서양을 향해 열린 유일한 항구, 그 교역의 중심에 광저우 13행이 있었다.实际上，所谓的一口通商，当年就是乾隆皇帝说一口通商，只是规定广州可以跟西方做生意，但是像别的港口，包括山东、江浙有些港口还可以继续跟日本做生意，但是它不属于，但是不能够跟西方做生意。那么在当时来说，广州的那种文明程度吧，发觉这种商业意识跟西方比较能够接轨，就是比较能够衔接一点。跟别的港口呢，它就缺乏这种经验，缺乏这种打交道的这种互相之间这种了解吧。所以清政府为什么就确定了广州做一口通商的地方，也就是有历史上的这么一个原因。 하나의 항구 무역 정책으로 광저우는 세계 무역 교류의 거처가 되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광저우가 대외 무역 항구로 지정된 80년간 이곳에 정박한 외국 상선은 모두 5천여 척에 이른다.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프랑스를 비롯해 남미에서도 선박이 들어왔다. 황포항 입구에는 당시의 배 모형을 조각해 번성했던 항구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다. 这是一艘18世纪来到中国的一艘瑞典商船，这艘商船呢，它有1300吨，但是这个船呢，它当时是没有动力的。我们看，它都全是靠这些风帆来借助这个风力的，所以当年呢，欧美商人这些船呢，都是借助风力。 所以他们必须在春夏之间，就是广州这边的时候吹东南风，他就借助这个风来，然后秋天呢吹北风的时候，他们离开。 황포항으로 들어선 외국 상선은
중국 세관선의 안내를 받아 입항했다. 이 항구에는 세계 각지에서 온 선박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입출항을 위해서는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13행은 중국 상점과 외국 상관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상점은 주강을 마주보고 서 있었다. 외국 상관지역은 매일 다른 나라의 국기가 휘날렸다. 마치 국제 엑스포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당시 13행 상관 배치도를 보면 각 나라별로 정해진 자리가 있었는데 외국인들은 정부의 위임을 받은 13행 상인들이 지정해준 거처에만 머물고 활동해야 했다.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중국과 교역이 활발했던 국가들 중에는 아예 이곳에서 상주하는 경우도 많았다. 외국 상관 거주 지역에는 각 나라의 건축물들이 한데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었다. 중국 상점 거리에는 외국 선원들을 위한 생필품 가게와 음식점이 늘어서 있어 중국인과 외국인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졌다. 광저우는 이미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사는 국제적 도시였다. 国家是按照进入没继续，紧接着就是荷兰人，就是荷兰人主要是明朝的时候，后来不是曾经占过台湾吗？后来郑成功曾经就收复过台湾，那么紧接着还有西班牙，西班牙后面就是英国、法国，这么主要是这么几个国家，还丹麦、瑞典，就是当时欧洲的很多国家都参与了。 13행의 교역품을 전시해둔 황포고항 박물관. 전시관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자기다. 중국의 문화와 예술적 정취가 담긴 도자기는 17세기 유럽 상류층 귀족들을 단번에 매료시켰다. 수출용 도자기로 인기가 높은 도자기는 이곳 광동 지역에서 만든 광채였다. 当时中国的外贸呢，它就是以那个茶叶啊、丝绸、瓷器为主，这是当时的瓷器的大量的外销啊，就是我们可以看到是青花瓷啊，那到了明清时代，还有来自景德镇的像青花瓷啊，还有这些粉彩啊，这些，还有我们广东这边的一些广彩，也是当时后来呢，因为它大量的用了那个金色来绘画在上面，所以也叫织金彩瓷。 외국으로 보낼 물품은 포장을 하고 상표를 붙인 다음 꺼더버호라는 작은 배에 실어 외국 상선으로 운반했다. 这是呢我刚才介绍的这艘哥德堡号的那个商船的模型，一个剖面。那我们在这里可以看到，这艘船呢，它是载满了中国的瓷器茶叶，还有丝绸还有那些酒类啊、腌制品啊等等这些货物啊。 那船呢？它是怎么载货呢？因为这是一艘木船，所以它载货的时候呢，就是要为了防水，它要把那些要防水的货物呢，就放在底下。那我们看到那个瓷器，它是不怕水的，而且它比较重，它有压舱的一个承重的作用。那些茶叶呢，它要因为是要防潮的，所以就放到上面的舱位啊。那些丝绸啊，它都非常贵重。 我们在这里看到。 광저우는 농업이 발달한 곳으로 유명한 차 생산지였다. 봄에서 여름이 될 무렵 차 수확이 끝나면 이곳에는 차 시장이 열리는데 전국의 차가 이곳으로 몰렸다. 광저우 상인들은 국제시장의 정보를 입수한 뒤 국내 생산 상황에 맞추어 수출입 가격을 조절했다. 또한 안전한 수매를 위해 운송까지 도맡았다. 이 시기가 되면 13행의 교역 시즌도 시작된다. 当时13行的话呢，负责跟世界各国的贸易。那么在贸易的商品里边，第一最大宗的商品就是茶叶，就是 tea。因为当时的茶叶的话呢，中国产的茶叶是非常非常有名的。那么当时茶叶就是装上这样的箱子。
就是装上这样的箱子，而且这种箱子的质量非常好，茶叶装到这个箱子里之后，在几个月的航行过程当中不会发霉，不会变质。那么运到欧洲等其他国家之后，茶叶仍然是新鲜的。 13행에 도착한 차는 선별 과정과 재가공을 거쳐 포장됐다. 이곳의 정교한 분업과 전문적인 기술은 시차를 나온 영국 검사원들도 감탄할 정도였다. 이곳에서 생산된 차는 국제시장에서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았다. 도자기는 최고의 교역 상품이었다. 서양 안료와 화법을 이용해 만든 광채. 서양인들의 구미에 맞게 13행에서 창조한 이 수출용 도자기는 완성되기가 무섭게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도자기를 가공하는 작업은 주강 남쪽에서 이루어졌다. 먼 산에서 만든 도자기는 산길과 수로를 이용해 작은 배에 실어 13행으로 옮겼다. 해상 운송에 맞게 깨지지 않게 포장한 후에야 외국 상인들의 손으로 넘겨졌다. 광저우의 비단은 유럽 상류 사회에서 돈을 아끼지 않고 사들이던 사치품이었다. 빛깔이 곱고 품질이 우수한 이 비단은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13행) 상인들은 최고의 번영과 부를 누렸다. 거리에는 상점들이 넘쳐났다. 외국 상인들뿐 아니라 중국 내륙 사람들까지 물건을 팔기 위해 몰려들어 내수도 많았다. 외국 범선들은 중국에 다녀오면 자국에서 200%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광저우는 일확천금의 꿈이 실현되는 항구로 국내외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那么这种西方的贸易里面是利润是非常巨大的，这个包括这茶叶，我看雍正年间一担茶叶是卖到13到15两银子，那么在中国当时13到15两银子也是非常大的一个数字。那么他当时采购来的话呢，可能也就是几两银子的，他们这里有一个比较大的利润空间。 另外呢，一个呢，就是他们不单只是进行这种，卖这种茶叶啊、陶瓷这方面的利润，另外商业投资，那么很多的外国轮船，实际上的股东是行商，但是他大班就是英国人啊或者瑞典啊什么的，那么这里面也有一笔很大的利润。 13행 상인들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다.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 오병갑. 무관이라는 정식 관명까지 받았던 노관항. 한진승은 유럽 시장까지 진출한 광저우 대외무역의 거두였다. 13행의 상인들은 국가 전체만큼이나 부자였다. 13행 시절 중국의 GDP는 전 세계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吴秉鉴，那么的话呢，他当时负责的这个商行叫做颐和行，因为13行的话呢，它是一个统称，多的时候有几十家，少的时候的话呢有4、5家，但是的话沿用明朝的这个习惯而称为13行。13行的话呢是一个商人的组织，由他们组织起来进行跟各个国家的贸易，但是这个组织的话要推选一个领导。那么像吴秉鉴、像潘有度，都是当时的13行的首领。那么他们本身的话呢，也成为富可敌国的商人，富可敌国的商人。那么《华尔街日报》当时的统计就是说，这个吴秉鉴当时是世界的首富。 为什么呢？说他当时有财产2500多万两
白银，而当时美国的首富只有600多万两白银的财产，也就是说，当时他的财产要比当时美国的首富的财产还要多4倍到5倍。 13행 상인들은 국경을 넘는 교역 그룹이었다. 외국어에 능통했던 반젠승은 마닐라에까지 가서 비단과 차를 팔았다. 오병갑의 재력은 대부분 서양 상인들과의 거래로 얻은 것이다. 그의 해외 투자는 공격적이었다. 미국의 보험업에 투자하고 주식도 샀다. 오병갑은 미국 최초의 철도인 대륙횡단철도에 투자했다. 자본뿐 아니라 중국의 인력까지 동원해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卢家就前面这3家，潘、卢、武3家，就指这3家3大富豪，都基本上都是2000万两银子的这么一个规模以上的这么一个。那么2000万两银子的规模，在当时的清政府每年的国库可能也就是1000多万两左右吧，也就是这样。所以要说他们富可敌国，因为当年很多行商呢就把全投资在外面的，就是英国的、瑞典的，包括美国的船只上面。而且由于他们在1760年，就是18世纪中期的时候，他们就开始接受了像英国用的那种票据，像中国就叫票号吧，接受那种票据，通过这种票据的这种交易，就说他不需要用银元的直接这种交易，那么就已经在某种意义上，十三行它不仅仅是一个商业贸易的集团，它也是一个金融的集团，在那个时候，一个金融的投资的集团。 광저우 13행에서는 무역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외국 상인들의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 업무도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서양의 나라와 교역을 할 때 청나라의 요구는 13행이 전달했다. 또한 행정적 기능으로 청나라에 들어오는 상인뿐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온 외국인들의 생활까지 관리했다. 무엇보다 13행은 중국의 서적, 음식, 의복 등 중국의 문화를 서양에 알리고 서양의 과학과 문화를 중국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13行的话呢，它负责着中国跟西方国家的非常广泛的文化的交流。一方面把中国的文化传播到西方去，比如说中国的书籍、中国的饮食文化、中国的服装，同时把西方的相关的一些科学或者是文化方面再传送到中国来。 19세기 아편 전쟁 후 중국의 일구 통상은 폐지됐다. 광저우의 독점 무역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거기에 여러 번의 화재까지 겹쳐 화려했던 광저우 13행의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다.清朝被推翻之后呢，中国进入了一个近代的一个新时代的话呢，广东也是一个非常重要的一个地方。但广东在历史上有很多辉煌灿烂的时期，但是13行的话呢，特别表现在跟外国的这种商业贸易和文化交流方面，是一个非常突出的一个阶段。 이 바다를 통해서 이제 물자도 교류됐겠지만 특히 이제 사람도 교류가 됐었고 문화 교류가 됐었죠. 예, 그래서 이제 바다를 향해 열린 이 해양 도시에는 다양한 해양 도시들로부터 들어오는 그 사람 문화의 그 직결적인 이런 기능이 있었고
여기서 들어온 이제 이 문화들이 이 배후의 그 유격 세계의 다른 도시들로 소개되는 이런 거 확산되는 기능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해양 도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이 자국의 도시들로 이렇게 회귀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또 문화를 가지고 회귀하는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해외 교역은 새 시대에 맞게 새롭게 발전하고 있다. 이곳에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이 몰려든다. 전시장 입구에서 행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간이 차량을 이용해 이동할 만큼 행사장의 규모는 거대하다. 잠실 종합운동장 14개를 합친 것과 같은 대규모 전시장에서 열리는 것은 중국 상품 박람회. 광교회라 불리는 무역 전시회로 외국인에게는 광저우의 영어식 이름인 캔톤 페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957년 처음 시작된 이 무역 박람회는 이제껏 단 한 번도 중단된 적 없이 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전시회는 건축, 자동차, 전기 전자 제품 등 주요 생활용품이 대거 전시되는데 중국과 해외 기업 2만여 업체가 참가해 자국의 제품을 해외 시장에 소개한다. 在世界的规模里面，我们是占第3。那从展馆的设备设施方面，是在世界是一流的。目前广交会的展览展出规模，在世界单个展里面，我们是排名第1。所以经过了这50多年的发展历史，广交会不断壮大，对中国跟国外的这个贸易往来提供了一个非常重要的平台。 전시장에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바이어들과 전시된 상품을 거래하려는 출품업체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한 해 이곳을 찾는 바이어만 20만 명, 교역량도 300억 달러에 이른다. 전 세계 제품들이 전시되기는 하지만 사실 광교회는 중국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소개하고 판매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수많은 외국 상인들을 불러 모아 중국의 특산품을 해외로 판매하며 세계 무역 교류의 거처가 되었던 광저우 13행. 광저우는 오늘날 국제무역 교류 행사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13行啊，非常类似建国之后的广交会。建国之后，当然由于各种的原因，中国也是指定只有在广州这个地方来跟世界的各国来做生意。那么我们也可以讲，13行就是当年清朝的广交会，而现在的广交会之所以设定在广州，也是因为有历史上的13行而打下的基础。 해항 도시의 개방성은 정신적 유산으로도 이어졌다. 광저우에는 중국 근현대사의 획을 그은 수많은 사상가와 혁명가들이 배출됐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손문, 중국 혁명의 선도자로 공화제를 창시한 인물이다. 중국의 국보 손문을 기리는 이 기념관은 아직도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광동성의 한 마을,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손문은 광저우에서 의학을 공부하며 일찍부터 서양의 문물을 접했다. 19세기 말 청일전쟁의 패배로 중국은 외국 열강의 식민지나 다름없었다. 부패한 지배계층과 무기력에 빠진 국민들, 중국은 변화가 필요했다. 손문은 광저우를 중국 개혁의 본거지로 삼았다. 남부의 5 군벌과 연합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 했던 그의 개혁 의지는 그러나 채 5년도 못 되어 군벌에 의해 꺾이고 말았다. 민중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중국을 꿈꾸었던 손문. 그의 개혁 정신과 관용은 오늘날까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선문의 사상은 그가 세운 학교를 통해 당시 조선에까지 전해졌다. 일제강점기 중산대학은 조선인 혁명가들에게 이상향이었다. 혁명을 위해서 광저우로 가자는 말이 유행했다. 수백 명의 한국인 청년들은 중국 혁명의 새로운 중심지로 모여들었다. 서구와의 활발한 교류로 선진적인 사상의 출입로가 된 광저우. 지금도 중국 정부의 실험 정책을 실현하는 장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가고 있다. 在这一点上，在生活在这一个地区的人，他们对跟世界的那个交往的方式，跟中国内陆的人确实会有很不同。所以很多东西对他们来说是一个很自然的经验，很自然的经验，不是说刻意的需要说去专门的走出去。这个对于读书人、皇帝、官员来说，可能是个需要怎么突破的问题，但是对于本地的老百姓来说，这个是一个很自然的过程。那么刚才我们说的那些近代广东的思想家，其实是在这样一块土地，在这样一个空间里面产生出来的。 광저우 남쪽 주광에 떠있는 인공섬 사면도. 이곳은 원래 사람이 살지 않는 모래톱이었지만 아편 전쟁에서 중국이 패한 후 영국과 프랑스의 조개지가 되면서 인공 제방을 쌓아 섬으로 만들었다. 이 섬에는 지금도 당시의 화려한 건축물들이 남아있어 개항 시절 중국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동양과 서양이 섞여 있는 중국 속의 작은 유럽 서면도. 그러나 이 지역 사람들에게 이런 풍경은 전혀 낯설지 않다. 해항 도시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광저우. 서양 문물에 개방적이었던 지역의 특성상 사람들의 생활 습관은 중국 다른 도시에 비해 서구적이다. 동서양이 혼합된 광저우의 문화는 요리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입 크기로 만든 광동의 간식 딤섬은 3000년 전부터 농군들이 만들어 먹기 시작한 이 지역 전통 음식이다. 항구가 개방되고 외래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구의 다양한 재료와 모양, 조리법이 딤섬 요리에도 응용됐다. 点心的品种有多少种？都有哪些个做法？我们这里呢有100多种100多种品种，做法呢有煎的、炸的，还有烤的。这些面包啊都是传统做法的，这些都是手工包的，全部是手工搞出来的，都是。 광저우에서는 언제나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실험한다. 동서양의 결합이 만들어낸 풍부한 먹거리는 중국의 식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广州街上看到的，但是传统的那些房子，几十年前建的房子，很多大家都很熟悉，大家没有把它们理解为一个所谓的 西式啊，什么洋气啊，很多人其实没有这个概念的。中国很多地方如果建了这个房子，就会认为是西式啊，很洋气。广州人已经习惯了这个东西，包括我们的日常吃的东西，我们很多食品，其实如果你认真去追，你会发现它其实是一个从欧洲啊、英国啊或者东南亚来的一些东西。 但是对广州人来说，他已经也都习惯了，都成了自己生活的一部分。没有人去想过这些是外面的还是里面的。
매주 토요일 황포강 남해신묘 앞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조정에서 나라의 평화를 빌며 바다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것을 재현한 해신제. 이 행사는 해양문화의 볼거리로 한 해 수만 명의 관광객을 모으고 있다. 남해신묘는 1400년의 역사를 가진 고대 해상무역의 중요한 유적지로 고대 해신묘 중 가장 규모가 큰 건축물이다. 해외 교역이 활발하던 시절, 상인들은 출항 전 이곳에서 무사한 영을 빌었고 백성들은 일이 잘 풀리도록 복을 빌었는데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 광저우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바다신을 황제처럼 섬기며 초항해왔다. 바다를 중심으로 전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 우뚝 섰던 광저우. 광저우 번영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곳은 오늘날 지역 민간 신앙으로 전승되고 있다. 광저우는 해양 문화를 통해 또다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 교류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항구, 광저우는 이것이 결국 국가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광저우는 해양 문화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广东省的省长的话呢，曾经有一句口号：大城市以文化论输赢。世界上所有最著名的城市，像莫斯科、像纽约、像伦敦、像巴黎，他们之所以成为世界上最著名的城市，不仅在于经济的发达，同时更在于文化的发达。所以广东省现在提出一个口号，就是要把广东省建设成为一个文化的强省。在这样的一个背景下， 对有关广州的在历史上所取得的一些辉煌的成绩，就越来越重视。 국경을 넘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양도시는 이 바다라는 것이 사람과 물자, 사상의 교류의 소통력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향해서 열린 해양도시의 이 역할이 21세기에 특히 중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계인을 받아들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세계의 경제를 주도한 광저우 사람들. 광저우는 그들이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신해양 실크로드 부활을 꿈꾸며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바다를 향해 열려있는 해항도시 광저우. 13행은 이제 전설이 되었지만 광저우는 새로운 역사로 진입하고 있다. 열린 바다가 만들어낸 화려했던 해항도시 광저우. 지금 광저우는 제국의 항구를 꿈꾸고 있다.